맡게 된 강동선수병원 현윤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직접 맡은 분야는 이제 어깨하고 팔꿈치를 주로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큰 병원은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따로 꼭 그 분야를 전문의를 딴다기보다도 정형외과 전문이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이 워낙 한 분야가 많다 보니까 너는 어깨 담당해라, 너는 척추 담당해라, 너는 뭐 담당해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눈 거지. 사실 정형외과 전문이면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깨만 담당한 지는 벌써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골절이나 외상 같은 경우는 분야를 가르지 않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깨 위주로만 하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정형외과 그 전반적인 내용도 좀 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려운 지식보다는 그 제가 17년 동안 진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거의 질문하시는 게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오해를 풀기에 앞서서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것들 한 2가지, 3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힘줄하고 인대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어깨다 보니까 어깨 진료를 딱 보면 뭐 인대가 안 좋댄다. 어깨는 인대가 나가지 않습니다. 어깨는 인대가 다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힘줄하고 그 어깨의 차이가 뭐냐? 이 보시면 여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런 게 근육이거든요. 근육 끝부분이 이렇게 뼈에 붙습니다. 근육 끝부분이 뼈에 붙게 하는, 힘을 쓰게 하는, 얘가 이제 근육이고 이건 힘줄이죠. 그래서 힘줄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인대, 이제 인대하면 주로 발목에서 많이 나오는데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흔들림, 건축물을 지지하는 골조를 지지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인대가 나갔다 하면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구조물을 지탱해주는 그 구조물이 다친 게 인대고요. 힘줄은 근육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힘줄하고 인대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진료를 보고 오셔가지고 어깨 인대가 끊어졌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깨의 인대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줄하고 인대 차이를 아셔야 되는 이유는 병원에서도 힘줄하고 인대를 구분하는 환자는 의사들이 대하는 게 틀리거든요. 힘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오는 사람은 이 사람 좀 뭐 아는구나 하고 그러는데 인대가 나갔다고 하는 사람은 약간 좀 엉뚱한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의사나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낮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시는 만큼 대접을 받는 세상이니까요. 그 다음에 염증하고 감염을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요번에 이제 코로나 걸리시면서 많이들 알게 되셨을 텐데 감기에 옛날엔 약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감기 약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감기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는 건 아는데 감기약을 먹으면 그 바이러스가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들 아시게 됐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는 감기약에 죽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따로 약이 있는 거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염증하고 감염을 구분하는데 이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건 감염이거든요. 병원체가 들어온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감기 약이라고 주는 건 전부 염증 약입니다. 두 개가 다르죠. 염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감염은 나쁜 놈이 몸에 들어온 거죠.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몸에서 하는 반응을 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증은 있어야죠. 염증이 안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없애야 된다, 염증이 잘 생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염증을 없앤다는 거는 이런 거죠. 나쁜 놈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회복을 하려고 일어나는 반응인데 염증 약을 잘못 드시면 얘가 더 도드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차차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럼 도대체 염증약은 뭐에다 써 먹는 건지. 그래서 감염하고 염증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염이라는 게 생겨서 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염이 들어오면 이 병원체 얘를 죽이는 게 항생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몸에 생긴 염증, 이 보호 반응이라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 반응, 재생 반응이 너무 지나친 경우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류마티스라는 거거든요. 걔네들을 해결하는 게 염증을 없앤다고 그래서 소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염제. 근데 염증을 없애면 통증도 따라서 잡히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라고 부릅니다. 소염제, 진통제와 항생제는 각각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대하고 힘줄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구분하실 줄 아시면 병원에 가서 대접받는 게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가 준 약이 진통소염제니 항생제니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정말 구분들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뭐 항생제, 저 항생제 먹고 왔어요. 약국에서 항생제 사 먹고 왔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약국에서는 절대로 처방 없이 항생제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항생제를 사다 먹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이 생기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염이 생기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생제도 좀 설명을 드리려는 게 이게 생물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보면 이제 박테리아를 죽이는 걸 항균제라고 그러고요. 바이러스 약을 이게 겪어보신 분은 헐페스라는 걸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바이러스 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좀약은 항진균제입니다. 이게 곰팡이 약이죠. 네. 기생충 약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이게 다 생물이지 않습니까? 생물들을 합쳐서 항생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게 제일 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일 흔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다 보니까 항생제 하면 항균제로 대변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 보호 반응이고 재생을 위한 겁니다. 통증이 동반됩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부러지거나 다치면은 아프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통증이 일어나야지만이 주인이 움직이질 않고 아픈 부위를 움직이질 않죠. 그래야지만 이 보호 반응이 안전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는 거는 내 몸에 염증이 있다는 거고 염증이 있다는 건 내 몸이 지금 손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는 거는 지금 내 몸에서 어떠한 손상과 재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프다는 거는 내 어깨가 손상을 받고 동시에 염증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는 무조건 약을 먹는 개념이 아니죠. 약을 먹으면 재생과 회복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약을 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자꾸 약을 주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아픈데 설명만 하고 약을 안 주면 환자들이 대부분 짜증을 내십니다. 두 번째, 그 약 잘 주는 의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결국은 약을 줘서 통증을 어느 정도 없앤 다음에 이런 설명을 해야만 저희 얘기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을 조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을 심하지 않으면 안 먹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약을 먹어서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염제, 소염진통제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염진통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재생 반응을 좋아지게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반응인 건 알겠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몸살이 심하거나 열이 나면 먹는 거죠. 근데 소염제 먹었다고 그렇다고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리의 보호 반응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거는 자기가 지내고 싶은 만큼 지내다가 떠나가기 때문에 소염제를 먹었다고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내가 뭐 몸이 뭐 큰일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요. 이 염증이라는 게 보호 반응이 너에게 하죠. 균이 들어오면 공격하는 게 면역 반응인데 자가 면역 반응은 내 몸의 어떤 부분을 나쁜 놈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얘 착한 놈인데 얘가 나쁜 놈인 줄 알고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아야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놔두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부분이 다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구분하는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계속 먹어야 돼요. 약을 계속 먹어서 이 면역 반응을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약을 꼭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직에 대한 손상과 회복 반응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기 몸의 일부를 적인 줄 알고 계속 공격하는 건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이거는 기계가 오래 사용돼서 무릎에, 예를 들어서 무릎에 관절염이 많지 않습니까? 무릎에 연골이 손상이 됩니다. 많이 걷고 오래 다니고 수십 년 동안 다녀서 무릎에 손상이 오면 재생을 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원래는 약을 안 먹어도 되죠.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고령으로 가시면 이 손상과 재생 반응이 끝이 없습니다. 염증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계속 돌아가면서 일어납니다. 노화가 일어나면 재생이 일어나는 장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재생인 줄 알겠는데 이 염증 반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아픈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면 나이가 드시면 더 양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약을 불가피하게 먹습니다. 그러나 2번하고 3번의 차이는 2번은 진짜 끝이 없는 거고요. 얘는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날도 있고 안 일어나는 날도 있고 많이 일어나는 날도 있고 적게 일어나는 날, 없는 날도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 가면 3번에 해당되면 아플 때만 드세요라고 설명하는 의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방 효과는 없기 때문에 아프면 그때만 드시면 되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 아플 때는 안 드셔도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많이 안 아프고 참을만 하시면 퇴행성 관절염은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염 진통제, 퇴행성 관절염에 주는 소염 진통제는 퇴행성 관절염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통증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좀 잘리긴 했는데요. 이제 소염제, 진통제 여기서 이제 가장들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4번입니다. 인대나 힘줄이 다쳐서 봉합을 한 경우, 골절이 돼서 뼈를 붙인 경우, 이거는 새 살이 돋아야 되고요. 새 뼈가 돋아야 돼요. 새 뼈와 새 인대, 힘줄, 얘네들이 재생이 돼야 되는 수준입니다. 이게 염증이라는 거는 재생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봉합을 해서 붙이려고, 뼈를 붙이려고 수술했는데 염증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염증이 일어나야지만 재생이 되거든요. 근데 염증을 없애는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소염제, 소염진통제를 먹는 거는 원래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마다 다르죠. 이 수술요. 이 수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하는 어깨 수술은 힘줄을 꼬매고 그 다음에 골절 때는 뼈를 붙이죠. 아프긴 하지만 소염진통제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뼈가 안 붙고 꼬맨 힘줄이 아물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소염제 말고 진통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소염진통제 말고 통증만 가라앉히는 진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자마자 링게르나 주사기로 넣는 진통제는 순수한 진통제입니다. 소염진통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그런 소염진통제가 아니고 이건 다른 진통제고 대부분 마약 계통으로 처방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약국에서 가서 진통제 주세요 하면 순수한 진통제 주는 게 아니고 다 소염 진통제를 주는 겁니다.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는 진통제가 있고 소염 진통제가 있는데 수술 후에 넣는 거는 수술 후에 저희 간호사들이 이렇게 놔주는 건 전부경 진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봉합 수술을 받았거나 골절 수술을 받았을 때 해롭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봉합 수술을 받고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준 약이 모자라서 약국 가서 진통제를 사 드시잖아요. 그럼 100% 약국에서는 이걸 줘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시면 안 되고 필요하시면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통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그 엑스레이나 초음파 그 1차 의원이라든지 2차 의원을 가셔도 가끔 엑스레이 검사나 초음파 검사만 하고 염증이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통증이 염증의 증거이기 때문에 환자가 아프면요, 염증이 생기면 무조건 아까 제가 통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도 됩니다.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통증이 있으면 다 염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안 찍어도 초음파를 안 찍어도 아픈 사람은 전부 염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 염증이 보인다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내가 아프다고 표현하면 그건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아, 이분이 염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 말을 하면 엑스레이에서 염증이 있는 걸로 환자들이 오해를 하시죠. 초음파에서도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보고 염증이 보인다고 그러면 환자들이 엑스레이하고 초음파에서 염증이 보이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것 자체가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이니까 아픈 건 다 염증이니까 요것만 더 확실히 들어주세요. 머리가 아프나 무릎이 아프나 어깨가 아프나 허리가 아프나 다 아픈 거죠. 약이 다 똑같습니다. 생리통도 약이 똑같고 치통도 약이 똑같습니다. 아픈 데는 약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무릎에 좀 좋은 약 좀 달라. 나 허리약 먹고 있는데 무릎약 좀 줘라. 허리 아픈데 어깨약 좀 줘라. 약이 다 달라요. 약이 다 다른 게 아니고 브랜드만 다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냐 롯데 초코파이냐지 다 초코파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진료를 볼 때 딱 들어오시면 별로 안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염증이니까 약만 좀 드세요. 그러면 환자들이 되게 가끔 짜증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제가 조금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간단하고 비용을 덜 들게 진료를 본다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짜증들을 내세요. 이 자식은 약만 덜렁 주네. 이게 아니거든요. 이미 아프면 염증이거든요. 이미 염증이고 심하지 않으신 분들, 심하지 않다는 건 내가 그렇게 아프진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진통소염제만 몇 번 드시면 다 돼요. 그런 거는 굳이 막 MRI 찍거나 CT를 찍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설명 이만큼 하고 검사 이만큼 했는데 집에 가서 받아온 거 보면 다 소염 진통이에요. 어머니 진료 보고 나 진료 받는데 집에 와보면 약이 똑같아요. 그게 이제 비밀이 이건 겁니다. 통증은 염증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약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통증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염증이라고 그랬고 염증은 손상과 재생이라고 그래요. 다 한 식구거든요. 이게 통증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증 반응이 꼭 필요한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이 염증 반응이 안전하게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목 비면은 못 움직이게, 팔이 부러지면 못 움직이게, 어디 염증 생기면 못 움직이게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안정장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삐끗해가지고 발목이 아파서 쩔뚝쩔뚝 하고 있는데 잘낫게 하려고 아프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낼름 진통소염제를 잔뜩 먹어서 안 아프게 만들면 염증이 안 일어나고 통증도 안 일어나고 회복도 안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요건 이제 안 아플 때 하는 얘기거든요. 움직이거나 특정 자세 운동할 때 아프다는 게 뭐냐면 운동을 하시든 산책을 하시든 내가 무슨 요리를 하든 집에서 뭘 하시든 아프잖아요. 아프면 일단은 안 아픈 행동을 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안 아프게. 팔을 이렇게 내가 막 비틀었을 때 아프다. 그러면 비틀었을 때 손상이 가는 거니까 당분간 비틀지 말아야지 해야지. 비틀어서 아픈 거를 약으로 없애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몸이 결국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가서 약 먹고 아프면 가서 주사 맞으시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 약효가 떨어지면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없죠. 그러니까 아프자마자 동네 마취 통증학과 가서 주사 한 대 맞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효 떨어지면 그러면 결국 더 아파요. 왜냐면 주사 맞고 다 나오는 줄 알고 그 아픈 자세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안 하려고 그래도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용사가 머리를 깎을 때 팔이 아파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내가 내일 은퇴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먹고 살아야 하는데 꼭 필요한 행동을 하는데 아프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으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계가 달려있으면 이런 얘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아프거나 내가 이 행동들을 꼭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약을 먹어서 조금 통증을 경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원칙이죠. 네. 근데 무릎이 아픈데 걸을 때마다 아프다. 그럼 걷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생각해 보시면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파도 안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 앉아있겠다, 땅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면 바닥에 안 앉으면 되죠. 그래서 요즘 식당들 바닥에 앉는 식당 없지 않습니까? 딱 그런 문화입니다. 이제 나이들이 많아지니까 전체 인구 50%가 지금 50살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당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게, 아프지 않게. 계단 다닐 때 아프면 계단을 안 달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쪽으로 가고 사실 사회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단식 강의실도 이게 옛날 스타일인 거죠.
이게 아까도 이제 이거 말씀드린 건데 이제 이것도 이제 환자분들이 잘 물어보시니까 아픈 건 다 염증이라고 그랬죠. 아픈 거는 손상과 재생이라고 그랬죠. 이 전제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크 질환으로 저리고 아프다. 저리고 아프면 디스크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와서 이거 조금 또 옆으로 나간 건데 교수님 제가 협착증이 좀 있어요. 제가 디스크 질환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세뇌당한 겁니다. 이게 증상을 얘기하셔요. 증상이 디스크나 협착증은 저립니다. 어딘가가. 아픈 거보다도 저려요. 신경을 눌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디스크 증상이거든요. 디스크와 협착증은 나이 차이입니다. 디스크는 젊은 사람, 협착증은 나이 드신 분들. 구체적인 것까지는 얘기하면 시간이 넘어가려고요. 그러니까 저리면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목이 좀 아픈데 누가 디스크라고 그랬다. 아닙니다. 그냥 목에도 척추에도 관절이 있거든요. 그냥 허리 아프고 목 아프면 그냥 허리 아프고 목 아픈 거지 그건 디스크나 협착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사 맞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주사 맞거나 목이나 허리에 주사 맞는 거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저린 경우 맞는 거예요. 저린 경우. 그러니까 다리가 저린 경우, 팔이 저린 경우 그런 때는 디스크 질환이죠. 근데 심지어 이 저리고 아픈 것도 다 통증이고 염증입니다. 다 손상과 재생이죠. 관절 움직일 때 아픈 것도 통증, 이것도 두통도 통증, 감기 때 목 침상 뛸 때 아픈 것도 통증, 생리통도 통증, 전부 염증, 소염제, 약이 다 똑같습니다. 먹는 약은 다 똑같고 약의 효과가 없으면 주사라는 걸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소염제, 이게 염증을 없애는 게 소염제라고 부르는데 먹는 거는 먹는 소염제라고 부르고요. 주사를 놓는 거는 소염제 주사인데 그러니까 통증을 없애고 염증을 없앨 수 있는 주사는 이 세상에 스테로이드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어디가 아파서 혹시라도 너무 아파서 염증이 몸에 좋다는 건 알겠고 이제 네 말이 이제 재생이고 손상과 재생이고 알겠는데 너무 아프면 염증을 없애야죠 조금은. 근데 약을 먹어서 안 되면 주사를 놓는데 결정적으로 스테로이드밖에 효과가 없어요. 근데 소문이 있잖아요. 스테로이드는 자주 맞거나 많이 맞으면 안 된다. 그게 사실은 틀린 겁니다. 의사들이 주사를 잘못 놓다, 이게 주사라는 게 잘못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잘못 놓으면은 물을 집어넣어도 사고가 생깁니다. 근데 물 집어넣을 일 없잖아요. 대부분 옛날에 다 뼈 주사라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놨어요. 이게 놓다 보니까 잘못 넣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벤트들이 생기는 거죠. 주사 맞고 나빠졌다. 주사 맞고 나빠졌다. 주사 많이 맞다 보니까 나빠졌다지. 주사 행위가 나빠지게 하는 거지 스테로이드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대로만 맞으면 10년, 20년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마취 통증학과라는 데를 10년 넘게 다니시고 20년 동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스테로이드를 10년, 20년 맞아요. 그럼 해로우면 안 맞죠. 그러면 스테로이드는 이제 누명을 좀 벗어야죠. 잘만 맞으면은 의사가 제대로만 놓으면 스테로이드가 유일하게 효과가 있고 스테로이드만 맞으셔야 돼요. 나머지 이제 들어보셨던 주사들은 그 효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만든 회사에 희망을 담아서 만든 거죠. 재생 주사? 재생이 됐으면 좋겠다. DNA 주사? DNA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콜라겐 주사? 콜라겐이 좀 어떻게 들어가서 좀 같이 섞여가지고 콜라겐이 생겼으면 좋겠다. 연골 주사 들어가서 뭐 연골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싣고 만든 거지 효과는 전혀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라는 말을 쓰면 제가 조금 이제 돌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누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은 잘 놔달라고 그러세요. 잘. 안 아프게 잘 놔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냥 맞는 것 자체를 거부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분야가 어깨니까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걸 좀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회전근개 파열이 너무너무 많은데 꼭 필요한 이유는 이제 의학 용어들이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한글이 별로 없어요. 한자하고 다 영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 힘줄도 영어로는 회전근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전근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한자니까 어깨에 있는 힘줄들인데 얘네들이 어깨 회전을 담당한다 그래서 얘네 그 어깨 회전을 담당하는 이 근육과 힘줄의 덩어리를 합쳐가지고 회전근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어깨 힘줄이라고 불러도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해를 풀어드리려는 거는 이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파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끊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뭐 나 다친 적이 없는데 왜 이러냐. 나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왜 내 힘줄이 끊어지냐. 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거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구멍이 납니다. 헌옷이 마모돼서 구멍이 난 것처럼 나요. 그래서 세월이 필요합니다. 낡아서 헌옷 달아서 빵꾸난 것처럼 나는 건데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파열 끊어졌다가 되는 거예요. 끊어진 것도 아니고 파열도 아니에요. 그냥 닳고 달아서 구멍이 좀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 스판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 근육이라는 게 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타킹처럼 생각하시면 구멍이 좀 나면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커지죠. 네. 그래서 나중에 너무 커지면은 못 꾸밀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저도 지금 파열이라는 말을 쓰지만 세월이 필요한 거고 낡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40대 이상에서는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이가 너무 젊은데 회전근개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거는 이제 틀린 겁니다. 네. 40대 심지어 50대도 굉장히 드물어요. 회전근개라는 게 낡아서 구멍이 나려면 보통 60대가 많아요. 60대, 70대, 80대가 이렇게 되지 30, 40대는 회전근개라는 게 다치질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회전근개 때문에 뭐 주사 맞고 이런 사람들이 있길래 그건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는 만큼 대접을 받습니다. 젊은데 회전근개, 의사가 회전근개 얘기를 해요. 내 나이에 무슨 회전근개입니다. 이러면 이제 의사도 아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생기는 게 질병이잖아요.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죠. 낡아서 그렇다. 그럼 교통사고다. 요것도 이제 병원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난 사고 나기 전에 한 번도 안 하거든. 근데 워낙 이제 낡고 약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아픈 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거나 다친 후에 아프기 시작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넘어지거나 다친 다음에 MRI 찍었더니 회전근개에 구멍이 났다 그래도 그거는 원래부터 조금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한 애가 교통사고나 사고를 통해서 마저 구멍이 나거나 구멍이 더 커질 수는 있죠. 근데 1회 외상으로는 이 자체가 발생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고무줄 같은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10층 건물에서 고무줄 던져보세요. 고무줄 절대로 안 찢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뭐 2층에서 떨어졌어요. 2층에서 떨어졌으니까 힘줄이 끊어질 수 있죠. 힘줄은 2층에서 떨어져도 안 끊어집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원래 약해진 애들이
이런 추가적인 이벤트가 생겼을 때 구멍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실비들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무슨 상해보. 그러면 상해 코드로 해달라. 막 보험 설계사가 나는 너한테 너무 돈을 주고 싶은데 상해 코드로 해주면 해줄게요. S 코드라고. 이런 것도 제가 왜 써왔냐면 환자분들이 이걸 얘기하세요. 상해 코드로 해달라? S 코드로 해달라. 이게 S 코드가 상해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듣고 오시는 거예요. 회전근개 파열은 상해 코드가 사실 될 수가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많이 써오라 그래요. 원래 갖고 있었던 거랑 새로 닫힌 거랑 몇 프로냐? 몇 대 몇이냐? 비율이 어떻게 되냐? 원래 있었던 거랑 이번에 닫힌 거랑 구분해달라. 이런 서류도 써오라 그랬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이 자체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서서히 발생한 질병에 가깝고 외상에 의한 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이벤트로 생기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어깨 힘줄,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어깨 힘줄, 근육 강화 운동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막 재활학과 이제 물리치료사들이나 한의원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유튜브에서 막 강의를 하죠.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낡아서 찢어진 거거든요. 어깨 수술을 받게 되면 낡아서 너무 약해서 찢어진 거예요. 그거 바느질 해가지고 겨우 붙여놨는데 강화한답시고 운동하시면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어깨에 혹시 주변에 수술 받으신 분이 있으면 어깨 강화 운동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강화 운동, 어깨 재활 운동과 관련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구나 이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60대, 70대신데 어깨 운동이라는 걸 따로 해보신 적이 거의 없거든요. 어깨 운동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낡아서 찢어졌는데 한 번도 안 해본 60년, 7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어깨 운동을 하필이면 겨우겨우 꼬매는 수술한 부위를 상대로 강화 운동을 하시면 저같이 이제 수술만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재수술을 또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요. 네, 무조건 끊어줘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도 운동이잖아요. 스트레칭은 관절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운동이에요. 수술하고 가만히 기부스하거나 보조기 차고 있으면은 수술 부위 옆에 있는 관절이 굳어요. 그러니까 관절이 굳어버리면 어깨 수술했는데 힘줄 말고 관절이 굳으면은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절 굳을까봐 하는 게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운동이잖아요. 수술한 다음에 운동을 하지 말라 그건 아닌데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근력 강화 운동 하시면 호르몬 특성상 60대, 70대에는 새로운 근육이 잘 생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심줄 수술하면 다시 끊어질 수도 있다. 병원에서도 봉합한 다음에 다시 끊어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데 그걸 가서 헬스클럽에서 그냥 운동을 해버리시면 100% 끊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찢어질 수 있다는데 봉합을 왜 하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 이 의사가 이게 자기가 꼬매놓고 다시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미리 변명을 하는 거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낡아서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옷감이 정말 낡아서 정말 얇아졌잖아요. 그거 억지로 당겨서 꼬매면 다시 또 터질 수 있죠. 그건 왜 꼬매냐? 그러면 오케이. 그럼 그래서 꼬매는 건 알겠다. 근데 다시 터질 수 있는 걸 왜 꼬매냐? 아까 제가 스타킹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놔두면 무조건 커집니다. 커지면 방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 작을 때는 꼬맬 수 있는데 너무 커지면
목구매입니다. 목구매고 무슨 인공관절이나 이런 어려운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찢어질 수 있다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봉합을 안 해서 안 해도 나올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찢어지면 찢어지고 아프면 봉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터질 수 있어도. 근데 이제 스트레칭만 잘하고 근력 강화 운동 안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사로 나올 수 있다. 힘줄 파열. 대학병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수술하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주사를 맞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까 스테로이드 넣으면 통증 없앨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중간중간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없이 통증을 잡을 수는 없고요. 환자분들한테 말을 하진 않지만 여러 번 가시면 한 번은 스테로이드를 놓게 돼 있어요. 통증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힘줄이 찢어진 걸 나을 수 있게 하느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주사로 나올 수 있다가 뭐가 나올 수 있냐 이거죠. 통증은 조절할 수 있는데 힘줄이 낫진 않아요. 낡아서 찢어져가지고 빵꾸가 났는데 주사 놨다고 낫지 않습니다. 주사로 찢어진 힘줄이 나올 수 있다. 줄기세포, 인대 강화 치료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프롤로라는 주사거든요. 이게 포도당 주사입니다. 포도당. 그냥 집에서 설탕물 걸쭉하게 만들면 그게 포도당 주사예요. 그 다음에 콜라겐 주사, 재생 주사, DNA 주사 많거든요. 얘네들 해도 절대로 힘줄이 붙지 않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성공했으면요, 저희 같은 수술하는 의사는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같은 어깨 수술하는 의사가 주변에 있다면 아직 얘네들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얘네가 효과 있으면 저희는 직업을 바꿀 겁니다. 당연하죠.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뭐로 제가 이걸 하겠습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는 나쁘다? 유일한 통증 조절 주사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가서 무슨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있더라. 그럼 무조건 스테로이드 맞으신 거예요. 스테로이드 없이 낫게 해줄 통증을 잡을 수 있는 주사는 없습니다. 물론 마취 주사라는 게 있죠. 우리가 충치 치료할 때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충치 치료할 때 놓는 게 마취 주사라서 걔는 효과가 있죠. 근데 그거는 1시간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한두 시간 효과가 있는 건 마취 주사고, 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 한 달, 일주일, 한 달, 석 달 효과 있는 건 100%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통증을 잠재울 수 있는 주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테로이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깨 힘줄 파열 치료의 치료의 핵심은 통증 조절이 핵심입니다. 꼬매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깨에 이제 아파서 오신 거잖아요. 아파서 온 거지 찢어진 거 꼬매려고 병원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찢어졌다고 다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만 잡으면 되니까 어깨 아플 때 MRI 찍어서 힘줄이 찢어졌는데 약 먹었더니 좀 덜 아프다? 주사 맞았더니 좀 덜 아프다? 그럼 그렇게 지내셔도 돼요. 힘줄이 찢어졌다는 거지 그걸 꼭 꼬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안 꼬맸는데도 불구하고 좀 찢어진 채로 무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찢어진 건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핵심은 통증입니다. 근데 이제 요걸 아셔야죠. 통증이 왔는데 어깨 때문에 어깨가 아픈 거냐. 왜냐면 어깨를 아프게 하는 게 어깨도 있지만 목 디스크도 있고요. 요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자체의 통증인지 아닌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게 되게 간단합니다. 움직일 때 아프시면 어깨예요. 나는 어깨가 엄청 아픈데 움직여도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깨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목 디스크나 딴 데로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우리도 직업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어깨 환자인데 척추하는 의사한테 가면 무조건 목에다 주사 놓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팔이 아픈데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목 디스크입니다 하고 목에다 주사 놔요. 왜냐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면 척추 이제 사진 찍으면 다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척추하는 의사들도 그냥 목 디스크 때문에 팔이 아프다고 착각을 해요. 환자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반드시 만져봐야 되는데 의사들도 사람인지라 매일 하다 보면 게을러지고 그냥 아이고 나한테 오는 환자는 다 그냥 어깨 환자겠지. 나한테 오는 환자는 디스크 환자겠거냐고 각자 놓고 싶은데 알아서 놔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다 놓쳐. 딴 거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다 놓는 의사도 있어요. 물론 맞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움직일 때 아프다. 그러면 나는 어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목 디스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목 디스크는 참고로 저립니다. 어깨도 아프지만 저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깨가 아프면서 저리면 난 목 디스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있죠. 이제 무시무시한 게 이해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큰 병원에 있다 보니까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횡격막 아시죠? 횡격막이 이제 어깨랑 신경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격막하고 가까이에 있는 장기, 심장, 폐, 췌장, 위, 얘네들 한마디로 이 안에 문제가 있으면은 횡격막을 자극해서 어깨에 묵지근한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뭔가가 묵지근한 통증이 있고 내가 움직였을 때 안 아파요. 근데 저리지도 않아. 그러면 이거를 연세가 드시면 한 번씩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진을 받아야 돼요. 건진.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은 건진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어깨 움직일 때 안 아프고 팔도 안 저린다 그러면 건강검진 받아보신 적 있냐고 물어보고 건강검진 제대로 안 받았으면 건강검진을 안내해야 됩니다. 이게 의외로 이거 해가지고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 대부분이 무슨 암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꽤 생깁니다. 병의원을 찾는 이유, 이게 잠깐만요라고 한 건데 이게 영상검사, 병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영상검사, 엑스레이, CT, MRI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주인공이 바뀝니다. 이제 병원에 우리가 찾아온 이유는 아파서 온 거죠. 그러니까 아픈 것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예. 주인공이 힘줄 파열이나 석회나 50견이 아니에요. 안 아프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통증이 염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증 치료는 이겁니다. 그냥 병에 상관없이 똑같아. 힘줄 파열도 이거고요. 석회도 이거고요. 50견도 이겁니다. 약, 주사, 시술 순서대로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 다 재방송입니다. 안 느끼는 범위 내에서 지내보기. 안 되면 염증을 조절하는 먹는 소염제, 주사 소염제, 해도 안 되면 수술로 염증을 제거합니다. 이거는 안 변합니다. 진단명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통증입니다. 그래서 또 오해를 또 풀어드려야 돼요. 약으로 안 되면 주사고 주사로 안 되면 수술이고 시술입니다. 점점 돈도 많이 들고 환자를 괴롭히는 거죠. 피도 나오고. 이게 순서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환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약보다 주사가 효과가 좋냐? 주사가 약보다 좋냐? 뭐가 좋냐? 수술이 나올까요? 주사 맨날 맞는 게 나올까요? 아니면 수술을 할까요? 이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일로 갈수록 위험하거든요. 이 약 먹어보고 안 아프면 힘줄이 찢어지거나 말거나 석회가 있든지 말든지 50견이 있든지 말든지 무릎에 관절염이 무릎이 썩어 문드러지든지 약 먹고 안 아프면 그러면 끝이에요. 끝. 그 다음에 주사를 아무리 맞아도 주사 효과가 없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주사를 맞았는데 옛날에는 한 3개월, 6개월 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은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고 내가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수술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수술은 그렇게 뒤로 미루냐면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겁니다. 왜요? 이게 부작용까지 따지면 수술은 100점이 안 나옵니다. 100점이면 처음부터 약도 안 주고 주사도 안 주고 수술하죠. 근데 이제 수술은
워낙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게 많고 한 번 생기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나 주사나 수술을 같은 선상에 놓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무조건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어깨 통증의 치료, 우리는 이제 힘줄의 치료가 아니고 통증 치료입니다. 안 아프게, 어깨 움직여서 안 아프게 하는 거, 그 다음 약 먹어보고 안 되면 주사 맞고, 주사도 맞았는데도 도저히 효과 없으면 그 영상검사에서 찢어졌다는 거 있죠? 석회가 보인다든지 걔네들을 수술을 하는 겁니다. 네, 수술이나 시술은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의 목적은 통증을 조절하는 거지 찢어진 거를 봉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반만 꼬매는 경우도 있어요. 네. 통증을 잡기 위해서 봉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주인공은 언제나 통증입니다. 다시 찢어질 수도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워낙 낡은 놈이고 노화는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내일 또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만 조절되면 조금 다시 찢어져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좀 찢어져 있어도 내가 별로 안 아프면 수술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화 운동은 필요 없고요. 도수 치료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 한자 세대는 아실 텐데 이게 방법 도자의 손수자입니다. 도수 치료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스트레칭 같은 거 하시잖아. 인건비 주고 야 네가 좀 해줘. 그럼 그게 도수 치료예요. 네,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수 치료라는 거는 그냥 사람이 해주는 물리치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수는 아닙니다. 도움은 되죠. 물리치료는 마사지 같은 겁니다. 마사지 하면 내일도 편안하고 모레도 편안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만 편안한 거예요. 오늘만. 그러니까 오늘 해가지고 오늘 통증 조절하는 데 도움 되시면 매일매일 받으셔도 되고 효과가 없으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는 그런 겁니다. 그냥 찜질 같은 거예요. 수술 후에 약을 먹나요는 아까 이제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하는 환자들한테 약을 안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죠. 아이 수술했는데 약 한 방울도 안 준다. 약을 주면 안 되거든요. 약을 주면 안 됩니다. 정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진통제, 순수한 진통제, 약국에서 살 수 없는 그 진통제만 병원에서 처방해드립니다. 50개. 50개는 정말 진단하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있으면 50개입니다. 서서히 생겼어요. 서서히 생기면서 올릴 때도 아프고 돌릴 때도 아프고 제칠 때도 아프고 자다가도 아프고 24시간 아픕니다. 어깨가 아픈데 24시간 아픈 병은 50개밖에 없어요. 서서히 아프면서 아무 때고 다 아픈 건 50개예요. 이 자체가 50개예요. 엑스레이에서 50개니 보이는 게 아니고 MRI에서 50개니 보이는 게 아니고 초음파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있으면 50개예요.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석회라든지 다른 병이랑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서 50견이라 그러는 거는 환자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서서히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고 자다가도 깨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계속 아프고 이 사람 50견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50견은 막 아프고 아프다가 이제 굳어지는 거거든요. 원인은 모릅니다. 원인은 몰라요. 노화의 과정이라고만 돼 있고 어느 누구도 원인은 몰라요. 근데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유가 된다는데 80%는 그냥 놔두면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놔두기가 너무 힘들죠. 50견이 되게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운동만 하면 된다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운동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좀 안심하신 분들은 자기 혼자 이제 스트레칭 하시면서 좋아지는 분들이 80%가 되고요. 심하게 오신 분들은 도저히 아파서 운동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병원에 오면은 통증만 잡아드리는 겁니다. 통증만. 근데 이제 주사 한 방 놓고 해결되는 줄 알고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가나요? 그러는데 주사를 맞든 안 맞든 보통 6개월에서 2년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고 50개월이 한 방에 낫는다고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의 핵심은 여기 보시면 스트레칭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칭. 근데 스트레칭을 할 때 너무 아파서 못하는 게 50개이에요. 아파 죽겠는데 스트레칭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 통증을 잡아주려고 주사하고 약이고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료는 스트레칭이에요. 네. 이 주장애물인 통증을 병원에서 잡아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서 부드러워졌다고 스트레칭을 안 하시면 몇 달 있다가 또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스트레칭을 안 하면 일이 끝이 안 나요. 이게. 물론 8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아져요. 도수 치료는 필수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트레칭을 인건비 주고 딴 사람이 해주면 그게 이제 도수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스트레칭 프로그램이 있나요? 유튜브 보시면 스트레칭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스트레칭 프로그램들 이렇게 다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그냥 들고 제끼고 돌리고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는 주 치료인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통증을 잡으려는 거지, 스트레칭이 진짜 치료고 이거는 혼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병원에 가서 스트레칭을 받고 싶으면 그게 도수 치료입니다. 돈 많이 내고 하시면 돼요. 도수 치료는 비보험 치료죠. 인건비를 최소한 하루에 10만 원씩 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스트레칭을 못해서 관절이 굳으면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스트레칭을 잘 하시면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법으로는 약이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먹는 스테로이드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먹는 약 있죠? 아니면 소염 진통제, 일반 소염 진통제는 아무리 먹어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먹는 스테로이드나 주사 스테로이드만이 50견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견인데 의사가 나한테 50견이라고 그랬는데 뭐 가끔 병원 가면 충격파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딱딱딱딱딱딱 하는 충격파. 그런 것도 있고 도수 치료도 하라고 그러고 뭐 다른 약도 주고 물리치료도 하라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는 거는 먹는 스테로이드나 주사 스테로이드만 효과가 있고요. 이 주사 스테로이드는 혈관 주사가 아니고 어깨에다 직접 넣는 겁니다. 이거 2개 외에는 통증 잡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2개 하고 집에 가서 혼자 스트레칭 하시면 낫는 게 50개. 그러니까 시술이나 수술은 하다 안 돼가지고 이 뻣뻣함이 남아있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플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아플 때는 먹는 스테로이드나 주사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되는 거고, 이게 스트레칭을 잘 안 하시면 아프진 않은데 굳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프진 않은데 이게 안 돌아가요. 화장실을 가서 뒤처리가 안 돼요. 팔도 안 올라가고. 근데 아프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시술이나 수술로 그 강직, 뻣뻣한 것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뻣뻣한 관절 주머니가 이게 염증 후에 쪼그라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술이나 수술로 이 관절 주머니를 찢어버리는 게 수술이나 시술이에요. 그래서 시술이나 수술 받고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칭. 또 결국 스트레칭입니다. 그러니까 50견이라는 단어를 걸치시면 이 세계로 들어오시면 스트레칭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대신 스트레칭을 도수 치료를 제가 반대하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게 운동이라는 게 밤낮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수 치료라는 건 가면 10만 원 내면 1시간 해주거든요. 1시간 해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1시간 하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도수 치료 가는 거를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석회. 오해가 뭐냐면 진짜 석회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진짜 석회가 이 석회인지 아닌지 다 구분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진짜 석회 아닙니다. 원인 모릅니다. 단지 통계적으로 중년 여성한테만 많아가지고 노동량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아 내가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부잣집 만화님도 생깁니다. 중년 여성이 많고 남자한테도 여성 호르몬은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가끔 생깁니다. 근데 석회가 있다고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게 원인은 모르는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예방은 못하거든요. 예방은 못하는데 치료는 잘 됩니다. 다행히. 석회는 정말 치료가 잘 됩니다. 이 주인공은 통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연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석회가 있다. 치료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아픈데 석회가 있다. 석회 없앨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석회가 통증을 유발할 때만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석회가 있는데 별로 안 아프면 치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아프면 약이나 좀 먹고 조금 더 아프면 주사 한 대 맞고 이 충격파나 바늘로 빼내기 이런 걸 병원에서 권할 때가 있거든요. 주사 바늘로 찔러가지고 석회를 뭐 주사기로 뽑아낸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럴 때입니다. 엄청나게 아프진 않은데 너무 자주 아프게 해가지고 내가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그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이 아플 때 있죠. 여기 써있잖아요. 그냥 눈물 나게 아픕니다. 중년의 여성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물 날 정도로 어깨가 아프면 100% 석회입니다. 이럴 땐 수술하시는 거 아니에요. 충격파도 하면 안 되고 바늘로 찔러도 안 돼요. 왜? 너무 아프거든. 가만히 있어도 울음이 나오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수술은 하다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는 있다고 무조건 제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표정은 편안한 표정으로 왔는데 석회가 있다고 수술 받으라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보험회사나 똑같은 전법을 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수술로서 석회를 없애야 된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는 평생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도 안 되고 예방 치료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있든지 말든지 아플 때 치료하고 안 아플 때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거요. 갑자기 어깨가 너무 아픈데 병원 갔더니 석회 꼈다고 빨리 수술하래요.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주사 한 방입니다. 해결합니다. 아까 아픈 거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염증은 통증이고요. 엄청 아프죠. 염증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빠른 제일 주사는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중년 여성이 너무 갑자기 어느 날 아프다. 스테로이드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무조건. 갑자기 엄청나게 아픈데 수술할 일은 없어요. 수술보다는 주사를 먼저 맞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거 석회가 꼈다고 석회를 깨야 한다. 한다 더라. 충격파를 해도 안 깨진다.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이 깨라 그래서 깼는데 안 깨진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떡 있지 않습니까? 석회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떡이 심줄이라고 그러면 이 심줄 안에 이런 콩처럼 석회는 심줄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파를 하든지 무슨 치료를 해서 깨부신다고 쉽게 깨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안 깨질 수도 있고 석회를 꼭 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아플 때는 깨부실 필요도 없고 빼낼 필요도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다 끝났고요. 예, 또 환자분들 진료 보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거
그거 하나. 피가 고이면요, 혈관을 어디 부러져가지고 피가 발목 뼈는데 막 퉁퉁 붓지 않습니까? 피가 고이면 혈관을 가진 조직이 찢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한의원 가면 자꾸 피 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의학에서는 이 피가 재생에 꼭 필요합니다. 이 피 안에 각종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제거하면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 피는 조직 회복에 꼭 필요합니다. 이게 근거가 뭐냐면 병원 가면 이런 얘기 요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PRP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인 피가 조직 재생에 도움된다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좋은 성분만 다시 놔주는 게 이 치료예요. 그래서 병의원 가면 한 최소한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정도 하는 치료인데 PRP라는 치료가 있어요. 한글로 혈소판이 많은 혈장, 그 대신 내 거죠. 내 피를 뽑아가지고 좋은 성분만 다시 아픈 데다가 집어넣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PRP를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고 고인 피, 다친 다음에 피가 고인 게 얼마나 좋은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죽했으면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치료를 만들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친 다음에 피가 고이면 피를 뽑아버리시면 한의원 가서 뭐 어혈 푼다고 피 뽑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이거는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체해 충격파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아까 도수 치료를 말씀드렸고, 체해 충격파는 석회를 깨부실 때 보통 많이 이용됩니다. 그 요로결석 치료할 때도 쓰죠. 요로결석 치료할 때 쓰던 체해 충격파를 정형외과에서 가져와가지고 쓰기 시작한 건데, 문제는 석회 말고 다른 질환에도 병원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건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체해 충격파는 꼭 안 받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석회 제거할 때 빼고는 체해 충격파 치료는 반드시 효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의사들을 상대할 때 대응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는 건데, 가끔 의사들이 이러거든요. 수술을 할지 아니면 말지 의사 선생님이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몰라서 병원에 온 건데 나보고 갑자기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도 의사가 해줘야 되고 그 책임도 의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고 우리가 공부한 거잖아요. 같은 자격선상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 가서 이거 좀 나보고 선택해서 나보고 책임지라는 건가? 그러려고 진료비 내시는 건 아니니까, 제 말은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죠. 나보고 선택하라면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택을 해달라고 내가 이 접수비 내가지고 진료보고 있는데 나한테 선택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응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의사들도 환자를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이분 이거 똑똑하신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선택의 기준은 그리고 통증입니다. 영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목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수술하라는데 근데 보니까 저리진 않으세요. 근데 뭐 MRI 찍었더니 디스크가 이만큼 튀어나왔다고 수술하래요. 통증이 기준이에요. 무릎이 아프다고 관절염 4기라서 수술하래요. 근데 잘 걸어다니세요. 관절염 4기 막 무릎이 오다리가 됐다고 수술 받으래요. 통증이 기준. 많이 아프면 수술하는 거고요. 참을만 하시면 인공관절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주인공은 통증입니다. 난 병원에 아파서 간 거지 내 무릎이 관절염이 있어서 병원 간 게 아니고 어깨 심줄이 찢어져서 간 것도 아니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간 게 아니에요. 난 아파서 간 거지. 그러니까 참을만 하시면 수술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돼요. 뒤로 막 밀어도 되는 거예요. 정형외과는 죽는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각을 다투는 병이 없어요. 병원 가도 환자분 이거 뭐 당장 오늘 입원해가지고 뭘 하셔야 돼? 그런 거는 저희 과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수술이 나온가요? 비수술이 나온가요?
그게 아니고 하다 비수술로 안 되다가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은 덜 아파지게 하는 거지 100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비수술 사이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사가 나은지 시술이 나은지 수술이 나은지 환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환자는 자기의 통증만 얘기하면 환자가 보여주는 통증, 환자가 보여주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의사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골반이나 척추가 떨어졌다. 뭐 추나 교정 뭐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애시당초 틀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예,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측만증도 대부분 이제 그건 이제 좀 그 선천성 기형 말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척추가 틀어졌네, 골반이 틀어졌네 하면서 치료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애시당초 틀어진 적이 없어요. 예, 사람 뼈 그렇게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깨가 한쪽에 올라가고 내려갔다, 뭐 골반이 틀어졌다 이런 걸로 교정 치료 받으시는 거는 그거 100% 실패합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세월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골반이 틀어지려면, 척추가 틀어지려면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수술로 해도 잘 성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정 치료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보조기나 추나 치료나 뭐 카이로프락틱 뭐 교정 이런 거 받으셔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이것도 아까 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조금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정형외과 질환은 사실 완치가 안 됩니다. 질병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기계를 써오면서 기계가 조금씩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젊어지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질병도 아니죠. 예, 기계가 조금씩 노후되는 거예요. 노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씩 관리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젊어질 수가 없는 한 이 퇴행성 관절염의 각종 질환들은 절대로 완치라는 건 없습니다. 환자들이 오해하죠. 주사 한 대 맞으면 완치되는 줄 알아요. 완치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입니다. 통증은 염증이고 회복의 과정입니다. 염증과 감염은 다르고요. 치료의 목적은 통증 조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관절염, 뭐 회전근개 파열, 석회, 오십견 그 애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안 아프면 그만이에요. 치료법 선택은 통증 정도와 조절 여부에 따라서 하는 거지 MRI와 CT, 엑스레이 가지고 수술 결정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의사들이 치료법 결정할 때 쓰는 보조 수단이지 환자분들은 그거 가지고 결정하셔요.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